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남자는 숨막히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뜰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거대한 무언가에 짓눌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수마에 빠진 듯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간신히 시선을 움직였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하고 번들거리는 황금빛의 무언가였습니다. 축축하고 미끄러운 감촉. 그것은 바로 집채만한 황금 두꺼비였습니다. 두꺼비의 거대한 눈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황금빛을 뿜어내며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갑고 무기질적인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선 그저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헉헉. 하. 꿈이었나. 최고급 실크 잠옷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3세 최도준 상무. 그의 오만으로 가득했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비싼 위스키를 병째로 들어 목구멍에 쏟아부었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고 내려갔지만 심장의 광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발. 깨 같은 꿈이네. 이 끔찍하고 생생한 악몽의 시작은 바로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오후 최도준은 자신의 야심작인 VVIP 리조트 건설 부지를 찾았습니다. 금화산, 일명 황금 두꺼비산이라 불리는 그곳은 서울 근교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헐값에 사들여 마침내 그의 손에서 거대한 황금알로 태어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김 비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도준의 불같은 성격과 무자비한 일처리 방식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어린 딸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도준이 주는 월급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상무님 현장 소장 말로는 아직 그 노인이 퇴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청의 강제 집행영장도 소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최도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노인 하나 처리 못해서 질질 끄는 거야? 무능한 새끼들. 비켜봐. 내가 직접 단판을 짓고 올 테니. 최도준은 고급 가죽 구두로 흙길을 아무렇게나 밟으며 산 중턱의 낡은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곧 허물어질 듯 위태로운 그곳에 한 노인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멍하니 바닥의 한 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발치 앞 낡고 볼품없는 두꺼비 인형 하나가 처참하게 짓밟힌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어이 할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안 꺼지면 당신도 저 쓰레기 인형처럼 만들어줄 테니 알아서 하쇼. 최도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칭찬 대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준아, 약한 놈들은 밟고 일어서라고 있는 거다. 동정심 따위는 쓰레기통에나 버려. 그 가르침은 그의 신념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산 중턱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흙먼지 투성이가 된 두꺼비 인형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산의 주인이자 가문의 수호신인 금섬의 혼이 깃든 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지시겨진 두꺼비 인형의 머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닿은 그곳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고 터졌던 인형의 낡은 천이 스스로 아물기 시작하고 흙먼지가 묻었던 자리는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낡은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순수한 황금으로 이루어진 작은 두꺼비가 스스로의 몸을 일으키며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꺼비의 차가운 황금빛 눈동자는 정확히 최도준의 차가 사라진 산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내의 한 작은 신문사 사무실에서는 한 젊은 기자가 편집국장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금화산 개발 비리 더 파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상무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의감 넘치는 사회부 기자 박 기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최도준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그 충격으로 화병을 얻어 돌아가신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최도준 일가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평생을 건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편집국장은 난처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 기자, 자네 심정은 알지만 상대는 태산그룹이야. 우리 같은 작은 언론사가 괜히 건드렸다가 회사 문 닫는 거 한순간이야. 이쯤에서 덮어. 국장님, 이건 명령이야. 더 이상 금화산 거는 취재 불허일세. 박 기자는 분한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태산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밝혀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악몽에서 깨어난 최도준은 불길함을 애써 떨쳐내며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아씨, 뭐야 아침부터. 최도준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 너머로 사람들의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뭐? 사고라고? 똑바로 말해, 김비서. 최도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공사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십 톤짜리 거대한 크레인이 마치 종이장처럼 기괴한 각도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이 짓눌러버린 것처럼 육중한 강철 빔이 엿가락처럼 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현장 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정말 이상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새벽에 순찰 돌던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기계 결함이나 외부 충격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리찍은 것 같습니다. 최도준의 머릿속에 꿈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황금 두꺼비의 이미지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재수없는 소리 짓거릴 시간에 복구할 계획이나 가져와. 그는 애써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낡아빠진 인형 따위가 이런 일을 벌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방금 연락이 왔는데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사인 태산 캐피탈에서 투자 전면 철회를 통보해왔습니다. 연이은 불상사가 불길하다면서. 뭐라고? 박 대표까지? 그 영감탱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최도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얼굴이 분노와 알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불안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재앙의 시작점에 있었던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저주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비서 차 돌려. 네. 어디로? 그 할망구한테 간다. 가서 아주 끝장을 내버릴 거야. 최도준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가 아닌
끝장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노파를 무릎 꿇리고 저주를 풀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만약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없애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과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최도준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향하는 길이 스스로 파놓은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도준의 차는 다시 산신각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평상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이 노인네가. 숨는다고 해결될 줄 알아? 최도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악을 썼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산신각 안쪽을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상무님, 저기. 낡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산신각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도준은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산신각 안은 작고 초라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노인이 가부좌를 튼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어제 그가 분명히 짓밟아버렸던 두꺼비 인형이 멀쩡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것을 넘어 어딘지 모르게 은은한 기운까지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하, 여기 숨어 있었구만. 당신이지? 당신이 이딴 저주를 퍼부은 거지. 최도준이 노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오히려 최도준을 압도하는 기세였습니다. 젊은이,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오. 뭐,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가 당신 목숨 하나쯤은 이 자리에서 없애버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그의 협박에도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을 이을 뿐이었습니다.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지옥을 만드는 법. 당신은 이미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구려. 그 순간 최도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보니 회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상무님,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본사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최도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눈앞의 노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그녀 무릎 위에 저 기분 나쁜 두꺼비 인형 때문이라고. 내년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최도준이 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산신각 전체가 울리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마이너스웅 하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소리. 그리고 노인의 무릎 위에 있던 두꺼비 인형의 눈이 번쩍하고 섬뜩한 황금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빛과 마주친 최도준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자신을 노려보는 거대한 황금 두꺼비의 형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려주세요.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던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애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침묵 속에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도준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에 몰렸고 검찰 조사는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에 그는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집안 대대로 비밀리에 연을 이어오던 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온갖 기묘한 물건들로 가득한 어두운 법당. 눈을 천으로 가린 무속인은 그가 들어서자마자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왔는가? 올 줄 알았지. 절 아십니까? 자네가 아니라 자네에게 붙은 것을 알지. 킁킁. 어디서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함께 나는군.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의 노여움을 샀어.
최도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대체 뭡니까? 무속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산의 신주를 건드렸구나. 그것도 보통 신주가 아니야. 재물을 지키고 복을 내리지만 노여움을 사면 그 모든 것을 앗아가는 존재. 금섬. 황금 두꺼비를 건드렸어. 최도준은 무속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금섬. 황금 두꺼비. 꿈속에서 그를 짓눌렀던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황금. 두꺼비요? 그래. 본디 그 산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네가 그 주인을 몰라보고 큰 죄를 지었어. 금섬은 자신의 주인을 해하려는 자를 절대 용서치 않지. 이미 자네의 재물운은 끊겼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어. 금섬의 노여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터. 무속인의 말은 최도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돈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최도준은 무속인의 발밑에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무속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네. 금섬의 저주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빼앗으려 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 주인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지. 허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나도 장담 못하네. 무속인의 마지막 말은 최도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게. 자네가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땅, 자네가 지으려던 그 리조트 부지. 그 모든 것이 애초에 자네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을 끝으로 무속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도준은 널키 나간 사람처럼 법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애초에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김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알아봐. 그 리조트 부지, 그 산 전체의 소유권 내역을 전부 다 뒤져. 조선시대 기록까지 샅샅이다. 김비서는 최도준의 히스테리에 지쳐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도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의 지시에는 이례적인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김비서는 자신의 어린 딸 채원이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채원이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비서는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태산그룹의 정보망은 거대했고 최도준의 감시는 집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비서의 시선은 태산그룹의 내부 전산망, 그리고 최도준의 개인 서재에 있는 오래된 서류들로 향했습니다. 한편 박 기자는 금화산 개발 비리에 대한 취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끈질기게 발품을 팔며 비리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금화산 인근 마을의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 태산그룹의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수상한 소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신각 주변 땅은 대대로 한 노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이름을 아시나요? 박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금자 할매지 워낙 신심이 깊고 산신각을 제 집처럼 모셨지. 그 집안이 원래 이 산에 대대로 뿌리내린 집안이라네. 근데 어느 날 최 회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땅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니 노인의 말은 희미했지만 박 기자에게는 중요한 실마리였습니다. 이금자 할머니. 그리고 그녀가 모셨던 산신각 박 기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그 노파가 있을 것이라고. 며칠 밤낮을 새워 자료를 뒤지던 김 비서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태산그룹의 창립 초기 최도준의 할아버지가 금화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토지 문서들이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조작된 서류들이
은밀하게 처리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도준의 집착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 거대한 비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김비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 태산그룹이 무너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죄 없는 노인을 괴롭히고 악인의 만행에 계속해서 동조하는 것이 될 터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병원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딸 채원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돈돈이 절실했지만 이대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산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USB에 담았습니다. 박 기자는 이금자 할머니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신각 인근의 모든 병원과 경찰서, 복지관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한 작은 병원의 기록에서 며칠 전 노인 학대 피해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여 종결된 사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이금자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근 마을의 한 노인 복지회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이금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박 기자입니다. 금화산 개발과 최도준 상무에 대해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박 기자를 조용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당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최도준 상무의 악행을 밝히고 이 산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 이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갈 뿐이요. 굳이 애쓸 필요 없네. 거두어 들릴 것은 때가 되면 스스로 거두어 들여질 것이니. 할머니의 신비로운 말에 박 기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 금화산의 비극, 재벌 3세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을 본 것은 바로 김비서였습니다. 김비서는 박 기자의 글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태산그룹의 비리를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지켜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의 딸 채원이의 병원비가 다시 한번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민 끝에 김비서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익명으로 박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태산그룹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무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포함해 태산그룹이 금화산 토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눌렸던 양심의 목소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도준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던 비서와 자신이 무시했던 기자가 손을 잡고 자신을 향해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는 황금 두꺼비의 조용한 분노와 함께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강의 한 공원. 김비서는 약속 장소에서 초조하게 박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USB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박 기자였습니다.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김 비서님 되십니까? 제보자시죠? 네, 박 기자님이시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 비서였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태산그룹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자료, 그리고 금화산 부지 환경 영향평가 조작에 관한 원본 파일입니다. 김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박 기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최도준 상무의 최측근이신 걸로 아는데. 김 비서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고이 간직된 어린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마지막 기회라서 그렇습니다. 최 상무 밑에서 더러운 돈을 받으며 딸 아이의 병원비를 대는 것도 이제 한계입니다. 저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비로소 그의 경계를 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목숨 걸고 지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혹시 금화산 토지 소유권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특히 이금자 할머니에 관해서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도준이 자신에게 시켰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최 상무가 그 땅의 옛 기록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까지 전부 다요. 뭔가 그 땅의 소유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서였습니다. 박 기자는 김 비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워 보였습니다. USB를 손에 쥔 박 기자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신문사로 돌아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태산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자금, 탈세, 정경유착하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화산 부지 환경 영향평가 조작 파일이었습니다. 최도준은 리조트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그 산에 서식하는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보고서를 위조했던 것입니다. 박 기자는 이 사실을 먼저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름으로 된 단독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단독 태산그룹, 금화산 VVIP 리조트 건설 위해 환경 영향평가 조직적 조작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논란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기자는 김 비서가 던져준 마지막 퍼즐 조각, 조선시대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실을 찾아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서고에서 그는 금화산과 관련된 옛 지도와 문헌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승정원 일기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상활 충신이경의 공이 막대하니 금화산 일대를 사폐지로 하사하여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도록 하라. 또한 이 가문을 지키는 영물 금섬이 있으니 그 신물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주고 이를 증명하는 진보는 금섬이 품도록 하라. 박 기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바로 그 충신이경의 후손이었고 금화산은 대대로 그녀의 가문이 물려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인 진짜 땅 문서는 바로 할머니가 품고 다니던 두꺼비 인형, 금섬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도준의 할아버지가 사들였다는 땅 문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 수탈 과정에서 조작된 가짜 서류에 불과했습니다. 태산그룹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거대한 사기극이자 도둑질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최도준 역시 자신의 방법으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국내 최고의 역사학자들과 고문서 감정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최도준의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서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오동나무 괴짝 깊숙한 곳에서 할아버지의 친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의 추악한 욕망과 범죄의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화산 참으로 명당이로다. 허나 그 땅의 주인인 이씨 가문과 그들이 모시는 두꺼비 요물이 마음에 걸린다. 놈들이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땅 문서 진본을 손에 넣어야 하는데 그 낡은 두꺼비 인형 안에 있다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일단은 총독부의 힘을 빌려 가짜 문서로 소유권을 빼앗는 수밖에. 최도준은 일기장을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속인의 말, 꿈속의 두꺼비, 노파의 고요한 눈빛.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할아버지의 성공 신화가 한낱 도둑질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노파가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었다는 사실 앞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애초에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된 웃음이 이내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절규처럼 변해갔습니다. 하하하. 그는 사무실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책상과 의자, 컴퓨터, 값비싼 도자기들이 그의 손에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수고 소리쳐도 가슴속의 거대한 공허함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적지는 다시 산신각이었습니다. 최도준이 산신각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산신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두꺼비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평상에 앉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진 두꺼비 인형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지난 며칠간 지옥을 오갔던 최도준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최도준은 차에서 내려 노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걸어갔다기보다는 거의 기어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는 노인의 발치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던 그의 머리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댄 채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회사도 돈도 다 드릴 테니 제발 저를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본 초월자의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네. 그리고 자네가 가진 것은 본래 자네의 것이 아니었으니 내게 줄 것도 없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위에 두꺼비 인형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최도준을 지나쳐 산신각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제발. 최도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신각의 문이 닫히기 직전 노인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은 자네이니 끝내는 것 또한 자네의 몫일세. 금섬은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야. 쿵. 산신각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은 마치 최도준의 인생에 내려진 마지막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텅 빈 산 중턱에 홀로 남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아니야,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진본 그래. 그 두꺼비 인형 안에 있다는. 진짜 땅문서만 없애버리면 이 저주도, 이 모든 일도 끝낼 수 있어. 없애버리는 거야. 전부 다. 최도준의 눈에 다시 독사와 같은 살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금화산으로. 용역들 전부 집합시켜 포크레인도 끌고 와. 오늘 밤으로 저 산신각 싹 다 밀어버린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완전한 파멸을 재촉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산 아래에서 박 기자가 망원렌즈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도준의 마지막 발악이 담긴 전화 한 통은 그의 완전한 파멸을 재촉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산 아래에서 박 기자가 망원렌즈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 기자는 카메라를 고정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비밀리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태산그룹의 마지막 만행. 금화산 산신각 강제 철거 현장 생중계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 그리고 수천 명의 눈이 어둠 속 산 중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길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10여 대의 검은색 승합차와 거대한 포크레인이 어둠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용역 깡패 수십 명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최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싹 다 밀어버려. 저 안에 있는 할망구까지 전부 다 흔적도 없이 갈아엎어버리란 말이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용역들이 일제히 산신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박 기자의 카메라와 시청자들의 분노 어린 댓글이 그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냐 저게. 저 할머니 어떡해.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용역들이 산신각의 낡은 문을 부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잉크를 푼 듯한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별과 다른 자취를 감추었고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음산한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두마이너스웅, 두마이너스웅, 두마이너스웅.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용역들은 불안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에이 설마 빨리 끝내고 가자고. 하지만 최도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당장 부숴. 그의 명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대한 번개 한 줄기가 바로 옆에 아름드리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夸과광 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산신각의 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성스러워서 오히려 이질적이고 섬뜩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몸을 떨었고 산 정상 부근에서부터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크아악. 도망쳐. 용역들은 아비규환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지만 성난 자연의 분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토사와 집채만 한 바위들이 포크레인과 승합차를 장난감처럼 찌그러뜨리며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최도준은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거대한 흙먼지 너머로 자신을 노려보는 거대한 황금 두꺼비의 환영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이게도 산사태는 산신각 바로 앞에서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신성한 영역을 보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방송국 차량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 기자의 생중계는 이미 1,00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도준은 흙투성이가 된 채 널키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두꺼비 황금 두꺼비가 전부 다 그의 추악하고 오만했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은 태산그룹 게이트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최도준 일가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최도준은 온갖 혐의가 더해져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과정 내내 황금 두꺼비에 대한 횡설수설만 늘어놓아 결국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하얀 병실 벽에 온종일 거대한 황금 두꺼비의 그림만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만의 지옥에 갇힌 것입니다. 박 기자는 황금 두꺼비는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거대한 악의에 맞서 진실을 지키려 했던 한 분의 용기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나의 아버지께 바칩니다. 김비서는 내부 고발로 인해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그의 딸 채원이의 막대한 수술비와 해외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후원자의 이름은 이금자. 이금자 할머니는 자신의 땅을 되찾은 후 그 가치를 현재 시가로 환산하여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금섬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바로 김 비서의 딸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이제 작은 중소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건강을 되찾은 딸 채원이의 손을 잡고 금화산을 찾습니다. 금화산은 이제 VVIP 리조트 대신 시민들을 위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목, 낡았던 산신각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정갈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이금자 할머니가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김 비서와 딸 채원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채원이가 달려와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느냐, 우리 강아지.
얼굴이 더 좋아졌네. 김비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야. 그녀의 시선은 품에 안긴 작은 두꺼비 인형에게로 향했습니다. 햇살을 받은 두꺼비 인형은 더 이상 차갑고 섬뜩한 기운이 아닌 따뜻하고 온화한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수의 신이 아닌 모든 것을 지켜보고 보듬어 안는 자비로운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서 황금 두꺼비 금섬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도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거대한 스캔들을 금세 잊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금화산과 그 주변의 시간은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속도로 아주 단단하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의 부지는 모두 국가에 환수되었고 금화산은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안식을 만끽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목의 산신각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정갈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이금자 할머니가 앉아 등산객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온화한 미소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설립된 금섬 복지재단은 투명한 운영과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금화산의 현자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비서, 이제는 김과장으로 불리는 그는 작은 무역회사의 성실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 채원이는 금섬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아 이제는 여느 아이들처럼 밝고 씩씩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주말마다 채원이의 손을 잡고 금화산을 찾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는 산신각에 들러 묵묵히 마당을 쓸거나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말없이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 기자는 태산그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힌 공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자상을 받았고 독립적인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설립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황금 두꺼비는 알고 있었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단순한 기업 비리 고발을 넘어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정의는 바로 섰으며 선한 사람들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물과 같아서 한 곳이 마르면 또 다른 곳에서 스며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금화산의 전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황금 두꺼비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십을 넘어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을 좇는 이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성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망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이용하려 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영 스스로를 영혼의 건축가라 칭하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이자 신흥교주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심리학과 동양 철학, 그리고 약간의 쇼맨십을 버무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송을 본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를 맹신했습니다. 도영은 박 기자의 책을 통해 금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저 황금 두꺼비야말로 자신의 명성과 부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궁극의 아이템이라는 것을, 그는 금섬을 단순한 전설이 아닌 강력한 부와 권력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실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영의 접근 방식은 최도준처럼 무식하고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교활하고 세련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방송에서 금섬복지재단의 활동을 극찬하며 이금자 할머니를 이 시대의 진정한 성인으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을 믿던 수많은 구독자들이 재단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도영은 자연스럽게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명분을 이용해 재단의 이사진에게 접근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금섬복지재단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미력 하나마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재단의 모금 활동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섬의 선한 뜻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의 정중하고 논리적인 제안에 재단 이사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마침내 금섬복지재단의 명예 홍보대사 자격으로 이금자 할머니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산신각을 찾은 도영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더없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머니와 할머니께서 모시는 금섬님의 위대한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는 마치 성스러운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찻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차나 한 잔 들게. 젊은이 도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자신의 본론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금섬님의 위대한 힘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산신각에만 모셔두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제가 특별히 제작한 최첨단 보안 유리관에 금섬님을 모시고 저희 재단 본사에 전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운을 느끼고 희망을 얻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모든 비용과 관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품 안에 고이 안고 있던 두꺼비 인형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금섬은 이곳을 떠나지 않네. 이곳이 금섬의 집이고 금섬이 나의 집이니까. 도영은 자신의 계획이 처음부터 막히자 다음 목표로 김 과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김 과장이 딸과 함께 산을 찾는 날에 맞춰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 김 과장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따님이 정말 천사 같네요. 도영은 채원이에게 값비싼 장난감을 선물하며 환심을 샀고 김 과장에게는 아주 은밀하고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과장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사회공헌팀장을 맡아주실 순 없겠습니까?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과장님이야말로 저희 재단의 얼굴이 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물론 연봉은 지금 받으시는 것에 5배 이상을 보장해 드리지요. 김 과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배의 연봉. 그것은 딸 채원이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할머니의 은혜와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도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장님께서 할머니를 설득해서 금섭님을 잠시만이라도 저희 재단 창립 기념 행사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금섭님의 강림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김 과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은 어렵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차마 도영의 제안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애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재단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면 금섭님의 상징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잠시만이라도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할머니는 김 과장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품 안의 두꺼비 인형을 김 과장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가지고 내려가 보거라. 그리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아라. 김 과장은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허락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두꺼비를 받아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김 과장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 탁자 위에 황금 두꺼비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만 도영에게 넘겨주면 자신의 인생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죄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딸 채원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할머니 두꺼비네. 되게 예쁘다. 채원이가 순수한 눈으로 두꺼비를 만지려 하자 김 과장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막았습니다. 만지면 안 돼. 채원아 왜? 할머니는 나 맨날 만지게 해줬는데. 그 순간 김 과장의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 두꺼비를 신성하다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곁에 두고 소중히 여겼을 뿐 이 두꺼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욕심을 내고 이용하려 했던 것은 바로 도영과 그리고 흔들렸던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박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 도영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산신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직접 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산신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할머니가 아닌 박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동 중인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영 씨 영혼의 건축가께서 이 깊은 밤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이금자 할머니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김 과장이 다시 돌려드린 황금 두꺼비가 안겨 있었습니다. 젊은이 남의 것을 탐하는 자의 끝은 늘 공허한 뿐이라네. 도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음 날 그의 모든 사기 행각과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며칠 후 산신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김 과장, 박 기자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저 두꺼비 인형에 정말로 신비한 힘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은 저 두꺼비에게 있는 것이 아닐세. 힘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는 저것을 보고 탐욕을 키우고 누군가는 감사함을 배우고 또 누군가는 용기를 얻지. 금섬은 그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네. 세 사람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금 두꺼비의 전설은 그렇게 또 하나의 교훈을 남기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다시 흔들려는 또 다른 욕망.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복과 행운은 어떤 물건이나 신비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좋아요는 저희 복복설설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났던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나 오늘 사연처럼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 복복설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